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제는 좀 자신감을 얻고 반등을 하나 보다 선머 랠리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는 약간은 숨고르기, 게다가 간밤 미국 증시가 좀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벌써 제가 요 아침에 마켓 시그널에 출연한 지가 3주 정도 되네요. 첫 출연이 7월 12일이었었는데 그때 저 한 2,4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그때 제시한 목표치까지 뭐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게 나스닥 일봉인데요. 21선하고 61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는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가 바로 위에서 122평선이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어서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시장은 12,560포인트 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자, 요거 돌파를 위한 지금 흰겨루기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은 무엇보다도 파생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일 텐데, 자, 일단 뭐 이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동반한 미결작장 감소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시장 뭐 1월 달에도 급락을 하고 6월 달에도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을 만들어낸 그 가장 큰 힘이 미결작정을 늘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포지션이 청산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추세적인 뭐 좀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좀 들어왔는데요. 엊그저께 158억 들어오고 지난주 주말이죠. 그리고 어제 3,91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미결작장은 늘어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찍어 눌렀던 그 주체는 아직까지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뭐 중요한 경제 지표라든가 굵직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으니까요. 어떤 이슈나 모멘텀들은 조금 지금은 부재한 시장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시장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자, 큰 틀에서 시장을 읽으려면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일은 어떤 거였겠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 시대에 신호탄은 쏘아졌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좀 신경 쓰이는 뉴스가 하나가 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이 아시아 쪽 순방 중인데요. 대만 쪽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 일 그러니까 빠르면 아마 오늘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을 방문해서 내일은 대만 의회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지난 주말에 이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해역 뭐 한 120km 정도 떨어진 그 중국 본토죠. 그쪽에서 사격 훈련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런 사안은 둘 다 구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당대회를 열어서 삼변임을 확정지어야 되는 그런 때니까 자, 서로 물러나기 조금 힘든 그런 일이라서 중국 측이 좀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오커스라든가 쿼드 뭐 IPF, 치포,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뭐 동맹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월 22일부터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훈련도 우리 한반도에 지정학적 긴장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수급을 통해서도 시장에 분하는 시그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좀 전에 선물 쪽에서의 수급 차트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 차트에 따르면은 지금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조금씩이나마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매수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사야 되니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체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방산에 대한 이 각국의 투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정확히 보셨고요. 자, 이 방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전쟁 조짐이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그때 좀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그냥 기다렸다라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방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얼마 이 계약 체결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저 좌측에 있는 게 주요 무기 수출국이 쭉 나온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수출량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 한 20% 정도를 전 세계 수출 물량의 2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엄청난 좀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다라는 게 방산 수출 세계 2위인 러시아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원유 같은 것들은 인도 같은 나라가 슬쩍슬쩍 이렇게 싸게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화는 나지만 어떤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인도 같은 나라가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유를 조금씩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 쪽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도에 방산 수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30억 달러 약간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2021년도에 수출은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방사청장님이 올해 말씀하신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방산 수출이 작년에 2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올해 방산 수출은 우리나라가 한 15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는 방산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방산은 원래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방산 수출국 말고 주요 방산 수입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러시아 쪽에서 46%나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을 하려고 거의 성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러시아의 압력으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주요 수입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동유럽 국가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자, 폴란드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없어요. 자, 이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평온한 시기였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폴란드에 있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채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적당한 그런 나라가 되죠. 자, 우리나라 무기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산 제조 시절,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생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K방산에는 굉장히 큰 그런 좀 기회가 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사진에 보시게 되면 뭐 요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천궁입니다. 올해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2천억 수출했던 거 그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 전투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거는 K9 자주포. 네 번째 나오는 거는 저 K2 흑표 전차입니다. 자, 요런 것들이 주요 수출 품목이 되는데 순서대로 뭐 저 LIG 넥스원,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순서로 좀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속에 전문가님은 약간 원조 방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작년 말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그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방산주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뭔가 북한의 뭐 도발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만 보는 섹터였는데 그때 이후에 2월에 실제로 또 침공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방산과 관련된 섹터 비중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지수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20선하고 60선 사이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2평선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22평선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지선보다는 저항선이 가까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62평선을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하고 안착은 별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기준으로 이 거래 대금이 7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15조 이상의 거래 대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일단은 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큰 이슈에 대한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지난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박스권이다라고 보시고 그 박스권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돌발 압제, 그러니까 뭐 만약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갔는데 중국이 진짜로 무력으로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일만 없으면 좀 급락 가능성은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항상 좀 강조해서 드리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는 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슈를 보유한 종목이면서도 지금 숨어 있는 수혜주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숨어 있는 수혜주들이 있죠. 자,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수출하는 것들이 있지만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무기들, 예를 들면 레이더 같은 것들, 뭐 저 KF-21에도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그 레이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천공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 이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레이더가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 방산 매출이 뭐 7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산 쪽에 좀 많이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어제 ICT종 매출이 조금 좀 안 좋게 나와서 뭐 저 미래에셋 쪽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떨어져 준다라면 그때는 좀 길게 보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형태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거래대금 1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양시장 합해서인가요? 아니면 거래소만인가요? 코스피 시장이죠. 양시장 합하면 지금도 뭐 한 12조, 어제 같은 경우도 12조가 넘어가니까 뭐 3조 정도 느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도 뭐 한 13조 정도 수준까지는 갔는데 그때마다 좀 저항선에서 두들겨 맞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5조라는 숫자는 전에 13조보다 훨씬 좀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7조 5천이었는데 딱 2배 돼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